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한 TV의 곡학 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0일 민주당이 조체 법 체계에도 없는 4+1 시스템을 가지고 그 무조건 몰아붙여서 통과시킨 2020년도 513조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 재정적인 문제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 서성교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2월 10일 날 민주당이 거의 그냥 몰아치듯이 그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예산을 그냥 무대뽀로 통과시켜 버렸죠. 사실은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적 소지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국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정부에 대한 예산안과 또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결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513조 5천억 예산 규모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국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부가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있을지를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감출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통과된 예산과 그 우리 그 재정 현황을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해 예산 469조 6천억 원보다 대략 42조 7천억 원 정도를 증액을 했거든요. 예. 비율로 따지면 9.1% 포인트 정도를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지금 굉장히 큰 증가됐습니다. 폭이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올해 이제 현재까지 이제 재정 운영 현황을 한번 잠깐 그 분석해 보면은요. 예. 1월에서 10월까지 재정 적자가 그 4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 통계 작성한 2011년 이후에 최대 폭이에요. 예. 어떻게 했냐면은 올해 그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60조 4천억 원으로 사실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3조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예. 총 지출은 4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조 원이 증가했거든요. 예. 즉 세수는 3조 원이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43조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적자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점점 그래도 심해진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서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항상 그 지출을 생각할 때는 수입을 고려해 가지고 수입에 비례해서 이제 조금 더 수입이 많을 것 같으면 지출 좀 늘리지만은 수입이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지출 좀 줄이는 그 이렇게 살림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면은 예산안이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이 있습니다. 예. 예산 부수 법이라는 하면 내년도 세입 즉 수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지출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출을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 이 살림살이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지만 내년도도 예산안이 9.1%나 늘어나면서 지출은 예.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상당히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재정 적자만 30조 원이 넘을 예산이고요. 국가 채무가 한 65조 정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은 국가 채무 말씀하셨으니까 채무를 한번 보죠.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전체 빚은 735조 6천억 원 정도로 740조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800조 원에 가까이 되는데 1인당 국가 채무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대개 1인당 그 1,40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 1인당. 즉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400만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증가하는 속도를 보니까 현재 1초당 그 국가 채무가 얼마씩 늘어나는지 아세요? 얼마 좀 늘어나죠.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고 있겠는데요. 1초에 200만 원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그 평균 우리 근로자 월 소득이 한 240만 원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0만 원 가까운 돈이 1초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돈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담을 나눈다 그러면은 10분 동안에 12억 원 정도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참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국가 채무에 있어서 한번 금년도에 재정 수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 자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세수는 3조 원이 감소했는데 예. 지출은 오히려 43조 원이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 이제 그 보면은 세입 예산이 그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294조 8천억 원인데 예. 아마 금년에는 약 2% 정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가 세수가 오히려 좀 결손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그 34조 4천억 원이 금년 수입 예산보다 적은데 예. 이제 정부에서 뭐냐면은 이거예요. 11월 달에는 그 종합소득세 중간예랍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조금 좀 들어온다 그러긴 하는데 여하튼 금년에도 엄청나게 세수 부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요. 내년에는 그 세수 증가세가 오히려 2020년대는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 경제 그러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대기업도 불구하고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42조 7천억 원을 올렸으니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채무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이걸 우리 세대 돈을 마음대로 많이 쓰고 우리 이제 자손들, 우리 아들 딸들 또는 손자 손녀들한테 엄청난 국가 채무를 남겨주겠다는 건데 도대체가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그 재정 운용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제가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IMF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흥국 국가 채무 비율을 뭐 40% 이상 낮춰야지 그래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그러는데 총장님 말씀대로 내년은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39.8%입니다. 아마 40%가 넘어갈 텐데 아마 정부에서 줄이고 해서 39.8%. 문제는 이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해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요. 우리나라 또 내용을 보면은 국가 채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재정 적자, 예산 적자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하는 기금 요거를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중앙 정부의 국가 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공기업의 부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국가 채무에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지금 4대 연금 적자 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존해주고 있는데요. 이 4대 연금도 국가 부채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7개 광역시도 또 250여 개 기초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지방정부도 지금 채권 발행해서 적자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국채에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가가 보증을 써주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국가 채무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거를 포함 안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기업 부채, 4대 연금, 지방정부, 그다음 국가 보증 채무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퍼센트가 될지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사실은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예. 국민들이 그 저항을 하고 싫어하는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감세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취했어요. 예. 그래서 세수를 증대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부금 이제 소득 공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부금은 소득에서 공제하는데 그걸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공제를 대폭 낮췄어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세수가 계획은 242조 6천억 원이었는데 예. 실제 세수 들어온 거는 265조 4천억 원으로 그 뭐냐면 14조 3천억 원 정도가 초과 세수가 발생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가 이게 웬 뭐 이게 횡재냐 그러고 그냥 막 콩짝마냥 썼죠. 예. 2018년도에는 똑같이 뭐지서 세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25조 4천억 원. 즉 뭐냐면 계획보다 그만큼 더 거뒀습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올바른 경제 정책을 통해서 더 거쳤는데 그래가지고 정부의 재정에 여유가 있었죠. 예. 그거는 좋은데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증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2019년 금년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세수가 오히려 그 예상된 것보다 국가 계획보다도 그 현재는 2% 정도 한 6조 정도가 덜 거칠 것이고 예. 내년은 그게 더 악화될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킴으로 해가지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큰일 납니다. 정부는 어쨌든 국민이 피땀 흘려서 번 세금 내는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8년 전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물려받았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9년 이렇게 예. 많이 지출을 하고 또 수입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민의 세금을 좀 아껴 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또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건 결국 나중에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이제 국가 재정 문제가 큰일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거 있죠. 예. 그 뭐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무슨 주도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불로소득이란 말은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됐다 그래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총장님 다시 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이제 현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도대체가 천하에 이렇게 오만한 말이 없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가면서 뭐라 했냐면은 자기네 집값이 오르니까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는 있느냐? 강남 살 필요는 없다. 자기는 강남 살면서 그래서 뭐냐면 경실련에서 지난 3년 동안 65명의 대통령 비서실 전 현직 공직자가 소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을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3억 약 40% 정도가 그동안 가격이 올랐어요. 그중 특히 주연 중소벤처 비서하는 경우에는 그 얼마나냐면 13억 8천만 원 비율로 하니까 46%나 올랐고요. 또 소득 주도 성장론을 폈던 장하선 전 정책시장 현재는 이제 주중 대사로가 있죠. 그 아파트는 그 10억 7천만 원이 올라가지고 물경 60% 정도가 올랐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이분은 이제 진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과천에 중앙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전에 원래 가격이 9억이었던 것이 19억 4천만 원이 돼가지고 116%나 상승이 됐답니다. 특히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강남 지역은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가지고 꼭 묶어놨는데 과천은 이게 오비라인지 몰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됐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청와대 주요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사는 곳만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뜯어보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한 채당 평균 3억 상승했고 전국의 땅값이 2천조가 상승했다는 발표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가 한 65명 정도 되는데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만 2년 반 동안에 평균 40% 올랐고 액수로 따지니까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억씩 올랐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이게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이게 오르는 것이 모두에게
그 다 어떤 절망감을 안기는 겁니다. 특히 주택 가격은 그 예.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이것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부동산 뭐 계속 억지 정책을 펴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시장을 존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진실로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하면은요. 예. 그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재정 수지가 괜찮았어요. 예. 근데 현재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악화됨으로 해가지고 재정 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더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 뭐냐면 적자 그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국가 채무를 이제 기하급수로 늘리고 있는 게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경제 정책이 시장에서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그 의도한 뭐보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현 정부의 그 어떤 현 그 정책 운영을 볼 때 정말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께서도 현재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해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 내년 이제 총선을 두고 또 이제 2022년 대선이 있는데 그때 올바르게 우리의 대표자를 선발을 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보다 나은 그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 교수님 여러 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